오늘의 정치권 소식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28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오늘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오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초 공수처가 7월 15일 출범 예정이었습니다. 이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이 지명이 됐고 이제 인사청문회 그리고 추후에 임명 절차까지 남아 있는데 이 판사 출신이지만 또 변호사 시절에 수사 경력이 있긴 합니다. 이 지명에 대해서 두 분 의견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네. 많은 토론 또 이런 의견 제시 이런 끝에 추천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정태근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의 그 논란 과정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공수처의 독립성,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의 이제 문제이지 판사 출신이냐 검사 출신이냐는 큰 문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신보다는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느냐가 그렇습니다. 중요하다. 네. 그리고 어쨌든 역사적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 출범 이후에 한 170여일 만에 이렇게 이제 지명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과제, 국민의 여망 이런 것들을 이 공수처의 아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운영을 통해서 그런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을 잘 살려서 권력기관을 국민의 편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당초에 가장 문제가 되게 됐던 점들은 이 공수처라는 곳이 이제 7,000명이 넘는 고위공직자, 특히 이제 판검사, 경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그야말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핵심은 사실은 이런 기관이 출범한다는 것도 문제라는 점들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공수처장이 정말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거든요. 사실 청와대에서 오늘 발표할 때 중립성과 능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얘기는 했어요. 네. 근데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도 권력에 휘둘리지도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도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했지만 그것을 하니까 문제가 된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지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통제할 수가 없는 통제처가 없는 곳이거든요. 인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임기도 3년씩이나 보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가 앞으로 과연 그런 정치적인 중립성, 기관의 독립성 이것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최대의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 의원님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면 방금 수사권, 기소권 이제 독점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공수처가 지금 판사, 검사, 경찰 이들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소권 모두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는 이제 별도로 다른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좀 통제가 쉽지 않다. 그러니 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공연하게 민주당에서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수사를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향하는 수사였기 때문에 당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비리를 찾거나 또는 직권 남용의 힘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결정적으로 그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사 권한은 줄여가고 기소 권한만 남기자, 장기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막강하게 같이 부여하고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죠. 더더군다나 기존에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오해를 안 하죠. 그런데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편함을 가져왔었고 심지어는 인사 등의 문제를 가지고 탄압도 가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뭐 인사상의 불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과연 검찰권이 정말 준사법기관으로서 제대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검찰개혁 문제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자, 이제 시작입니다. 뭐,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면서 효력 정지 신청 오늘 오전에 낸 상황이에요. 이렇게 법적으로 밟을 수 있는 부분은 다 거치고 나서 인사청문회 이제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공수처가 잘 출범하려면 지금 야당 협조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수처뿐만이 아니라 여야 협치, 야당의 협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 지금 정태근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야당이 이 공수처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금 앵커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우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왜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하면서 공수처에는 왜 수사권, 기소권을 다 줬느냐라는 지적이시잖아요. 근데 앵커께서 지금 설명하셨듯이 특정 직군, 6개 직군입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그리고 검찰총장, 검사, 3급 이상,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 6개 직군에 대해서만 수사권, 기소권까지 갖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뭐 그것도 야당의 의견대로 앞으로 뭐 보완할 방법이 있으면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우리 일반 국민의 기소율은 43%입니다. 그런데 판사 범죄의 기소율은 0.2%고 검사 범죄는 0.3%밖에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6개 그 권력 소위 뭐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그런 수사권과 기소권까지를 공수처가 초기 단계에서 가질 수밖에 없다. 전체를 다 뭐 수사 기소권을 다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공수처 같은 기관이 대한민국에만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취지로 야당이 주장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영국에는 더 강력한 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 홍콩,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이 우리는 공수처의 검사가 25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 나라들은 훨씬 강력한 1,400명, 500명 이런 수사관 검사를 가진 강력한 기구가 분명히 세계에 다 있어요. 반부패 기구가.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이제 이런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는 저는 뭐 야당이 이렇게 공수처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을 어떤 저지하려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런 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사표시 야당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더 좋은 검찰 개혁을 함께 하기 위해서 야당의 의사표시는 좋습니다만 함께 협조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제도를 운영하면서 또 같이 보완해 나가는 이런 자세를 태도를 갖는 것이 저는 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제19 감싸기 막기 위해서 뭐 경찰이라던가 검찰, 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권, 기소권 동시에 주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앞으로 협조도 좀 당부를 했습니다. 뭐 말씀대로 지금 많은 법적 절차를 지금 국민의힘이 밟고 있긴 한데 이 상황에서 이제 출범이 됐으니 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공수처 순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증을 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거든요. 몇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 공수처장을 추천한 것이 지금 효력을 위헌이다라고 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잘 판단을 못 하겠고 낸 이유는 야당의 비토권이 부정됐다든지 또 한 가지는 새로 후보 추천위원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애초에 없었어요. 이 문제 가지고 제기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무슨 자질이나 도덕성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핵심은 과연 김진욱 후보자가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집중적으로 인사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세 번째가 이제 지금 25명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이제 법이 또 이번에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뭐 판사, 검사 경력 한 5년이 있어야 됐고 전체 10년 법적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변호사 법적 경력 7년으로 없애버렸어요, 사실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인 7년을 거죠. 줄여버렸어요. 예. 앞에 이제 뭐 조사나라든지 수사 경력 이런 것도 다 빠져버리고. 그런데 이제 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수처장이 됩니다만 7명의 인사위원 중에 2명을 지금 야당에서 추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최대한 늦게 추천을 하거나 추천을 계속 거부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큰데, 네. 그랬을 경우에 추천이 안 된 상황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 이 문제가 논란이 있는데, 이 문제도 법에 보면은 어떻든 죄적 과반수 의결로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제까지 지금 정부에서 해온 걸로 보면은 사실상 법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그나마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동시에 같이 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 뭐 25명 이내 그리고 수사관 40명 이제 꾸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있었던 또 뭐 후보 그 위원회에서 뭐 각종 여러 가지 여야 사이의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는 더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아예 이름부터 검찰청 대신에 공소청으로 바꾸고 기소권만 주자는 게 핵심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검찰에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무장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에게 임시적으로 부여됐던 막강한 권한을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네, 박 위원장님, 지금 이 핵심을 보면 그동안 이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모두 독점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분리를 하자, 권한을 분리하자. 다만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나 제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다만 뭐 넘겨받는 기관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보장이 돼야겠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올바른 아주 지적이시고요. 이게 이제 검찰을 좀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여망이 사실 수십 년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많은 시도들을 했지만 한 번도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는데도 왜 못했냐. 그만큼 검찰의 힘이 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모습을 목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많이 운영해 본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결과적으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 그런 형태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뭐 그것이 완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적어도 그런 정도를 어떤 이상적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것은 맞고요. 지금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개인이 발의한 법의 내용이지 민주당의 어떤 그 검찰개혁 TF가 정한 내용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건 구분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고요. 검찰개혁 TF는 이제 윤호중 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첫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이상적 목표는 있지만 현실은 또 가능한가라고 하는 또 현실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지점을 많은 토론을 통해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따르면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검찰에서 이 부패나 경제, 뭐 공직자 선거, 그리고 방산, 대형 참사 이렇게 6개 분야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줄이겠다라고 지금 TF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이상적 목표이긴 하나 네. 그렇다고 검찰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해왔던 역할들이 있고 그것이 사회 문화 속에 딱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검찰의 6개 분야의 말씀하신 수사권을 이제 남겨놓은 것인데 이 상적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지만 현실적 현재 지점은 그렇게 이제 일단 검경 수사권 법률이 이제 발의가 돼서 처리가 된 것이죠. 지금 TF에서 논의할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뭐 의원 한두 분이 개인 의견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해진 당론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아까 앵커께서 지적을 잘 해주신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그 권한을 넘겨받는 기관 다시 말해서 경찰, 뭐 국가수사본부 그렇게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러한 폐단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염려가 야당에서 지금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찰의 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함께 투트랙으로 당연히 검토가 될 문제라는 데 동의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검찰청법 폐지안과 관련해서 수사 종결권 다시 검찰한테 주고 또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 다소 좀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서 맞불을 놓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여쭤보고 싶은 게 그동안 이 어떤 검찰의 독점적인 부분 그로 인한 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좀 바로잡을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 관련한 권한 분리 문제를 수용한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나 공자 범죄 등 큰 대형 고도의 범죄 그리고 고하계의 범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수사의 중립성과 의지가 분명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경찰이 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여건 야건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한 속에서 지금 이 수사권 조정이 된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 다행히도 일부 의원들의 생각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이게 바로 내일 모레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런데 시행도 되기 전에 이것도 없애버려야 된다 수사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이에 사정이 변경된 거라고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뿐이 없어요.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남아있으니까 그나마 현실적으로 인정했던 이렇게 고학을 척결하고 중대범죄하고 고도의 지능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를 맡겨야 된다. 이런 근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수사 종결권의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최근에 두 가지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 소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소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경찰에서 수사가 종결이 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찰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혹 그런 것이 아닌가 눈치 보기를 위해서 종결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검찰에다가 수사 종결권을 줄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검찰총장의 문제인데 기존에는 검찰총장을 추천하는 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는데 모두 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추천위원 수를 일단 늘리고 이 추천위원을 국회에서 일부 추천하고 아예 일부는 무작위 추첨으로 하자. 그래서 검찰총장을 추천하는 위원부터 공정성을 담보하자. 이런 지금 법안을 지금 제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6대 범죄 같은 경우는 또 여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어차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분야는 거의 90% 정도는 그런 분야다. 그래서 이게 이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 기소와 수사 분리라는 목적에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가 자꾸만 이게 사법개혁을요. 정치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한 피해가 굉장히 큰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라인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옵티머스 사건도 그렇고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수사를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수사 능력을 가지고 공정하게 시급하게 그래야지 국민들 피해가 개선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수사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마냥 수사를 한다 또는 엉뚱한 수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거학과 고도의 지능범죄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합의를 본 겁니다. 제가 네.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하질 않아요. 지금 라임 옵티머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수사팀장으로 갈 수 있는 검사가 가서 범죄자와 함께 술 접대 향응을 받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현재 검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것 공수처 출범하고 남은 것은 검찰의 그 수사 관행과 조직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윤석열 총장께 정말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당부고 또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께서 그 흔히 이제 야당에서 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의 칼끝을 대니까 그것이 불편해서 힘으로 막는다. 이런 논리는 국민들께서도 아 그럴 거야라고 이렇게 되게 동의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생각해 보시죠. 아니 이 정권의 핵심이자 핵심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수사해도 저희가 그걸 막았습니까? 그걸 수사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먼지털이식 수사, 뭐가 뭐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했지 않습니까? 과잉 수사, 표적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소환 한 번도 하지 않고 그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를 하는 마지막 날 12시까지 돼서 소환 없이 기소하는 이러한 수사의 관행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지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의원님 말씀 일부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제 식구만 감싸는 이러한 검찰의 모습을 좀 개혁해보자 하는 그 취지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표적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 같은 관행에 대한 이제 문제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뭐 향후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모더나 CEO와 화상 통화를 갖고 2천만 명 분량의 백신 추가 공급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집단 감염 소식에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동부구치소발 감염도 심각해지면서 당장 방역 당국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t's raining man. Hallelujah, it's raining man. Amen. It's raining man. Hallelujah, it's raining man. Amen. 연내에도 예약이 가능할 것이라며 It's raining man. 네, 문 대통령이 뭐 모더나 CEO와 직접 통화를 한 내용 보고 오셨는데요. 자, 박소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짧게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예, 뭐 평가는 국민께서 해주실 것이고요. 네. 다만 그 일부 정치권에 좀 바라고 싶은 것은 뭐 그런 거 가지고 공치사를 하냐, 그래도 너무 늦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 생명 또 지금 불안해하신 국민의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이런 때일수록 손을 좀 함께 잡아주십사 하는 뭐 그런 마음이고 또 뭐 청와대에서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직접 브리핑을 뭐 하는 것인데 뭐 그것은 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야당 일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랜만에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할 일을 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반면에 또 정확한 설명이 따르고 있지 않다. 또 너무 늦었다. 이런 비판도 뭐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입니까?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그 이제까지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상당 후에 정말 제대로 이것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했는지 또는 늦었으면 누구의 책임인지는 이후에는 사실은 충분히 아주 구체적으로 규명이 될 필요가 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유효성을 갖고 있는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저는 야당도 사실은 비판을 넘어서 가지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뭐 캐나다가 확보량이 많으니까 뭐 백신 스와프를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도 백신을 빨리 확보하는데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청와대에서도 이걸 가지고 무슨 공치사를 하고 이런 모습도 저는 보기 안 좋고요. 다만 지금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들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자.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엄밀하게 평가를 하자. 이런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한 백신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정쟁화 멈추라는 여당, 그리고 반면에 생색내는 일만 하고 있다는 뭐 야당의 의견이 다소 갈리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백신, 치료제, 방역의 삼박자를 갖춘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 국가입니다. K-방역의 상징인 신속검사, 추적 치료는 이미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민의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투명하고 민주적 방역은 전 세계에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에서는 K-방역을 흔드는 백신 정쟁화를 중단하고 정부 방역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야당의 근거 없는 방역 흔들기는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국민들의 자부심만 깎아내리는 자해 행위입니다. 너무 생색내고 쏘내는 일만 하고 있다. 윤석열 쫓아내는 데 썼던 노력의 100분의 1만 썼더라도 백신을 더 빨리 구했을 것이고, 동부구치소 수백 명 감염 사건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실질적인 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소홀히 한 채 생색내는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두 분은 좀 생색내는 일만 하기보다는 그런 것 좀 자제하고 대신에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하는데 여야가 의견을 함께하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치권 반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우선 걱정, 불안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여파로 인한 경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돌아보면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렵고 다른 나라는 더 어렵다라는 것이 지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국민들께 좀 저희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좀 참아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드리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요. 우선 OECD 경제전망 보고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와중에도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세계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GDP도 2단계나 상승을 해서 세계 10위권에 진입을 이미 했다는 수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K-방역을 자화자찬한다고 이제 야당에서는 저희들을 이제 뭐 혼을 내시는데, 뭐 증거가 다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세계 언론이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인데, 더구나 ISO라고 세계 표준화 기구 같은 경우는 우리의 진단 검사 기법을 이미 만장일치로 또 최초 유일한 사례로 세계 표준으로 이미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170개국에 이미 한 2조 5천억 원 정도의 수출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국민 서민의 삶이 힘들기는 힘들지만 그 와중에도 국가 전체로 보면 우리가 경제까지도 이렇게 잘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드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국민께 어떻게 불안과 그 실패감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동부구치소의 문제 이런 문제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거는 우리 그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 당국이 안이하고 좀 희망적으로 너무 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분명히 비판받을 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민께 그러면서 불안을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희망과 안심을 동시에 드려야 되는 것이 또 집권당 입장이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꾸만 K-방역이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 때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은 협조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의료진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했고 거기에 의료기술이 뛰어났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뭐냐면요, 감염법 예방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법을 개정한 거거든요.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감염이 된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추적을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동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보면은요, 내가 불리한 얘기는 진술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드물게 이렇게 국민의
권리조차도 제한하면서 감염법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고 거기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내해 주신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되는 건데 결국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개별 전투에서는 무슨 잘 방역을 잘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와의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전쟁에서 이긴다는 게 뭐겠어요?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백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것이고 특히나 지금 여전히 집단 발병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금 사망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코로나 방역을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빨리 승리할 것인가, 빨리 종전을 할 것인가 이게 핵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네, 지금 공공 복리를 위해서 이 국민들의 일부 기본권까지 이제 제한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다들 견뎌가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방역 수칙 어기는 사례도 뭐 있어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정치권 더 주의를 하셔야 할 텐데, 마포구 현직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5명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어겼다가 단속에 적발이 됐고 이 과정에서 좀 해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당 소속이니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저만 해도요. 사실은 이게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스스로 자꾸 안이해지고 해이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걱정이 저부터도 들어요. 네. 어째 마포구 구의원의 그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잘못됐을 때는 정말로 깨끗하게 국민께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지. 그 정치인의 또 공직자의 도리이지 그게 변명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예. 옳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 뭐 그 파티룸인지 몰랐고 또 지역 현안을 들으러 간 것이기 때문에 좀 사적인 모임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옳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지적을 받으면 잘못되었다고 국민께 빨리 사과드리는 것이 국민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빠른 길입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성추행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경찰이 이 TF를 구성하고 5달 동안 이제 관련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결과는 빈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 측에서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라도 발표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경찰의 발표 내용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충분히 안타깝지만 예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고인이 되었고요. 네. 이런 것이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경찰이 이것을 일부러 덮어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또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또 검찰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로서는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는 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검찰로 넘어갔으니 경찰이 못한 부분이 있어서 검찰이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고 또 허락되는 그런 수사의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더 밝혀내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수사와 관련해서 결국은 박원순 시장의 갖고 있었던 2대의 핸드폰에 대해서 포렌식을 못했다라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 안 했다 그러는 건데 당연히 이제 박원순 시장이야 돌아가셨으니까는 공소권이 없어지겠지요. 하지만 소위 그 피해를 방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서 그것을 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법원에서 계속 영장이 기각됐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과외 과정에 대해서도 밝혀지길 원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수사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그것이 2년 가까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방조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밝혀지길 원하고 그래야지 2차 피해가 안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수사가 어영무영 끝나버리게 되면 오히려 2차 피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최근에만 해도 피해자의 실명 공개를 하면서 지금 마구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번 경찰 수사를 과연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검찰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의 수사 종결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조금 전 그래픽으로 이 지금 관련 쟁점 4가지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자, 박 위원장님께 한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주된 게 이제 저기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2번과 3번입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일방 당사자가 이제 숨졌기 때문에 이제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된 게 뭐 특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피해자 측에서는 그래도 뭐 조사한 사실관계라도 발표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피해자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세 번째에 나오는 서울시 관계자 방조 혐의 같은 경우는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사실 뭐 20여 명 불러서 말만 들었지 휴대전화 같은 것도 제대로 뭐 포렌식 등을 통해서 어떤 진실에 부합하게 접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아니 당연히 이제 검찰에서 그러한 지적을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들을 뭐 자세히 뭐 수사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뭐 변할 수가 없는 마음이죠. 어쨌든 지금 앵커께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없이 검찰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말 더 자세하게 수사를 해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이게 뭐 그냥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 불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넘긴 거니까 향후 검찰의 뭐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관련 소식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전 한나라당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